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기온이 떨어지면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질병들이 훨씬 더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뇨병이랑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건 유럽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네. 당뇨병이 없는 분이 파란 색깔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붉은 색깔로 표시가 돼 있고 네.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분의 이제 사망률 그래프입니다. 어느 시점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분에 비해서 어떤 연령에 당뇨병을 진단받더라도 진단받은 이후에 이제 사망률이 당뇨병 환자가 더 높다는 것인데 그러네요. 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병이고 심장병, 중풍 같은 혈관 질환, 그리고 그 다음이 암에 의한 사망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정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서양과 다르지 않아서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당뇨병이 없는 분에 비해서 뇌경색이나 협심증, 뇌출혈 같은 질병들이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암으로 인한 입원이라든지 사망률도 당뇨병이 없는 분에 비해서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환절기나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는 이런 혈관 질환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가 특히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면 지금 세포의 기능이나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그래프와 화면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이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사실 혈압 체크 같은 경우는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방법이 쉬워서 그런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혈당 체크는 진짜 잘 안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당뇨병을 진단하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진단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당뇨병이란 게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당뇨병이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식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중에 있는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우리 몸에서 잘 사용하도록 빨리 바꿔주는 세포 안으로 거죠?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 혈당을 재보면 정상 범위의 혈당이 늘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정상인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빨리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어주는 인슐린이 네.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병이 당뇨병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혈액 속으로는 들어갔는데 혈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인슐린의 부족으로 재빨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우리가 혈액을 재게 되면 피 속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은 결국은 혈당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는 126을 넘어갔을 때 설탕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기준 설탕 시약이 있습니다. 네. 그것 드셨다든지 아니면 식사 이후에 200이 넘어갈 때 네. 또는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5%를 넘어갈 때 진단할 수가 있고 결국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당뇨병이 있다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는데 요새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당뇨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가 궁금해요. 좀 음식이 많이 달아서 그런 건가요? 단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이 오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단 음식을 드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뇨병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복합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닌데 네. 이제 한 20년 전부터 계속 당뇨병이 얼마나 발병하는지 네.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적인 요인이 변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잘 올 수 있는 소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똑같은 유전적인 소인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변해서 예를 들면 인슐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만하다든지 네.
과식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에 더 많은 인슐린을 쓰게 하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당뇨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스트레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당뇨병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당뇨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네. 당뇨병이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유전적으로 이제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에 당연히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하시다든지 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분들 네. 당뇨병에 당연히 잘 걸릴 수가 있고 또 일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도 당뇨병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일부 한 45세가 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에게 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당뇨병 검사를 권유하지만 네. 특히 그렇지 않더라도 45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비만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거나 네. 또는 뭐 고혈압 과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 검사를 권하는 연령 이전에도 자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요. 이 당뇨병이라는 건 뭐 다른 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양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수치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뇨 바로 전에 있는 분들이 이 당뇨병 기준을 넘은 분들이랑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당뇨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은 우선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증상이 없고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이제 높고 실제 연구에 의하면 전체 당뇨병 환자 정상인이 아니고 네. 당뇨병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당뇨병 전 단계가 전체 당뇨병 환자 유병률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그것보다도 그 당뇨병 전 단계만으로도 정상보다 약간 높은 혈당이 심장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 단계에서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하게 된다면 네.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본인이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당뇨병이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각 증상이 있다면 그 전 단계이신 분들이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을 텐데 어떤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네, 건가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 네. 일부 대다수의 당뇨병 환자들조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당뇨병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네. 소변을 자주 보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체중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 증상조차도 네.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이제 공복의 혈당이 200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혈당을 가진 분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도 증상이 없고 당뇨병이 되기 전에 전 단계라면 더더욱 증상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검사한 바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당뇨병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의 환자들이 본인이 당뇨병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젊은 사람들인데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40%가 본인이 당뇨병인 것을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연히 알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병인 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당뇨병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또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저 병원에 가가지고 몸살로 가가지고 피검사 해가지고 네. 예 그래 알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피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조금 정도. 그럼 그때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 뒤로 이제 계속 약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네. 계속 먹게 됐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혈당이 그리 높은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계속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은 혈당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있으셨나요? 그 음식물에 의해서 먹고 싶어서 조금 많이 먹으면 좀 올라가고. 네. 그래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인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음식물이죠.
이제 먹고 싶은 거 네. 제대로 못 먹는 거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요새 사실 예.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먹고 싶은 거 많죠. 마음만 먹으면은 많죠. 정말 쉽게 찾아 먹을 수 예. 있는데 그걸 못 드신다는 거 진짜 예. 굉장히 큰 괴로움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크게 운동은 안 하고 이제 뭐 교수님 이제 처방해 준 대로 먹고 네. 살은 많이 빠졌어요. 살은 네. 한 몇 년 사이에 한 20kg 뺐어요. 20kg이요. 네, 80kg 정도 넘는 데에서 지금 60kg. 네. 네. 일부러 감량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이제 뭐 처방해 준 대로 먹고 제가 네. 이제 살을 안 찌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을 좀 예, 좀 줄이신 줄여먹고 거군요. 네. 이제 기름진 거는 많이 안 먹고 그런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셨군요. 굉장히 예. 지금 모범적이신 분이 지금 나와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예. 네, 합병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예,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렇죠. 실제 당뇨병 진단받고 20kg씩 체중을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을 많이 하신 것이 저절로 살이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고 네. 20kg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조절이 지금은 잘 되고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는데 덜컥 당뇨병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평소 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검진도 권고를 하는데 2년에 네. 한 번씩 하는 성인 검진에 당뇨 검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거나 또는 뭐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당뇨병은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 관리에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혈당 체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건 좀 정확하게 그 수치가 잘 나오는 건가요?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이 집에서 혈당 측정기를 사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본인의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지 또는 뭐 당뇨병 자체가 심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병이 생긴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혈당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재보면서 내가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조기에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평소에 잘 드시던 약들도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병이 생긴다든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 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에서 혈당을 재보시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네. 그것 이외에 이제 당뇨병이 없으신 분이 내가 당뇨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재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 측정기로 이제 진단을 하기에는 좀 불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당뇨병 진단은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장의 혈당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네. 집에서 체크하시는 간이 혈당 측정기는 모세혈관의 전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혈당 수치랑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네. 당뇨병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관리 상태가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정도로는 자가혈당 측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당뇨병은 이 당뇨병이라는 그 질병 자체 이외에도 합병증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합병증이 있어서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네. 크게는 급성합병증, 너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져서 오는 급성합병증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혈당이 높아서 오는 만성합병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합병증이라고 하면 이 만성합병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오랫동안 정상보다 혈당이 높음으로 인해서 혈관에 주로 동맥경화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피가 가는 모든 장기, 요거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이제 모든 장기에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림으로 잠시 제가 보여드리면 네.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으로서는 이제 콩팥이 거의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는 경우가 당뇨병인 환자가 이제 원인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신경 주위에 있는 미세한 혈관이 손상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큰 혈관들 중에서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심장이라든지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중풍이라든지 협심증, 뭐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당뇨병, 합병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화면을 좀 보시면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상 망막에 비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삼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증가되게 되면은 이렇게 신생혈관들이 생기거나 혈관이 터져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초기에는 사실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시력이 나빠져서 가게 되면 이미 굉장히 늦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화면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네.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겠고요. 네. 신경 주위의 혈관이 손상돼서 발끝에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봤던 환자분 한 분은 네. 이 압정을 꽂고 이렇게 걷다가 압정이 꼽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정도로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렇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깃집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셨는데 네. 이제 약간 몸이 비대하셔서 불편해서 다리를 이렇게 뻗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일어나셨는데 뭐가 물컹해서 보니까 발바닥 밑에 화로에 닿아서 화상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셨던 아주 심각하게는 감각이 떨어져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그 사실 정도이군요. 굉장히 심한 경우고 그래서 사실 초기에 굉장히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서 본인의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본인이 우리가 아픈 거는 민감하지만 감각이 떨어진 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분 같은 경우는 발톱을 깎다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이제 괴사가 된 분이었는데 네. 이제 발톱을 이제 심하게 깎으신 거죠. 아파서 보통 분들 같으면 중지를 할 텐데 이제 깊게 이렇게 깎다가 이런 문제가 정말 생기기도 통증이 하고. 없어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통증도 문제고 실제로 혈액순환도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동맥경화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네. 혈관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화면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혈관이 닫혀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 당뇨병 발 환자의 이제 혈관 촬영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본인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런 합병증들이 오는지를 알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빨리빨리 처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 어떤 사진보다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실제 사례를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합병증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있는 분들 정말 꾸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무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뇨병이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니까 네. 혈당을 정상인의 혈당만큼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욕심을 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면 좋으니까 네. 정상만큼 낮추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러기가 쉽지를 않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합병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도의 혈당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의 거의 대부분의 요체가 이런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뇨병 이외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하면서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은 누구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가속화되기 때문에 동반돼 있는 그런 위험인자들을 같이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혈당은 식사를 하시기 전에 식전에 한 80에서 130, 식사하시고 나서 2시간째는 180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네. 혈압은 140에 80이 넘지 않도록.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동맥경화랑 연관이 많이 되는 이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100 미만으로 조절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서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뇨병 약은 한 번 먹으면 이제 평생 친구처럼 계속 같이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제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나온다면 네. 약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당뇨병이고 그래서 진단을 받은 이후에 내가 과하게 인슐린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당뇨병이 오신 분 아주 초기에 일부 어떤 환자분들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처음 이제 아까 나왔던 환자분의 경우처럼 체중을 20kg 가까이 빼시고 네. 그러기 위해서 식사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네.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슐린 양이 많이 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양이 굳이 약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혈당을 조절하기에 충분해진다면은 그런 분들의 일부는 약을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우리 병이 약간 나빠진다고 질병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그 우리 몸에서 약해져 있는 인슐린 분비세포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부 이제 약을 끊으셨다가 혈당이 당뇨병이 훨씬 더 심해져서 네. 다음번에 오시게 되면 합병증도 이미 와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썼던 약들로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중지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계속 인슐린을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약 외에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인슐린은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밖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우리 몸에서 결국 우리가 밖에서 인슐린을 준다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더하기 밖에서 들어간 인슐린을 보충해줘서 함께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충분히 인슐린이 나온다면 밖에서 인슐린을 넣어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네. 또 약의 도움으로 약간 이제 인슐린 작용을 도와줬을 때 충분한 양이 나온다면 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만으로는 혈당을 낮추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결국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게 되고 네. 그래서 내 거 플러스 들어가는 것 합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한 약인데 이것이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이나 흡입제나 붙이는 패치 같은 것으로 적절한 양을 보충을 해주려고 무던히 정말 거의 100여 년간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일정하게 우리가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이제 개발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주사로 이제 맞으셔야지 그나마 내가 딱 원하는 양이 적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인슐린 주사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이 인슐린이 몸에서 생성이 안 돼서 인슐린을 더 투입을 해주는 거이긴 하지만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진짜 부작용이 없는지 그냥 맞아도 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가 인슐린을 사람의 인슐린하고 똑같은 걸 얻지를 못해서 뭐 돼지라든지 네. 소의 인슐린을 사람에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때는 네. 서로 다른 이종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유전자 재조합법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인슐린을 합성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인슐린의 부작용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혈당이지요. 저혈당이라는 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인슐린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슐린이 개발이 돼 있어서 네. 화면을 잠시 보시면 네. 인슐린도 이제 과거에 이 회색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올라간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이제 충분히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정상인처럼 충분히 나와준다면 내가 음식으로 섭취한 혈당을 충분히 낮출 수 있겠지만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보충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속효성이라고 하는 파란색 종류의 인슐린 한 종류밖에 없었을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거의 인체에서 나오는 인슐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초속효성 인슐린이라든지 속효성 또는 중간형, 지속형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슐린이 있고 이런 인슐린의 종류에 따라서 작용 시간이나 효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슐린을 간혹은 바꿔서 맞으시는 분이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랑 부인이랑 다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 네. 주사가 떨어졌는데 네, 예약은 네. 안 되고 하면 그럴 수가 서로 있겠네요. 이제 도와준다고 바꿔서 맞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은 내가 맞는 인슐린이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언제 효과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충분하게 적절하게 잘 교육받고 맞으시면 굉장히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들인데 효과적인 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저혈당이라는 게 결국엔 효과가 좋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저혈당은 실제로 이제 인슐린 치료뿐만 아니라 먹는 약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저혈당입니다. 증상이 한 60, 혈당이 이제 저혈당 증상을 느끼는 혈당은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60 미만의 혈당에서는 저혈당 증상을 느끼고 심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든지 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허기가 진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증상을 느끼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뭘 드시면 되는데 간혹은 저혈당이 감지가 안 되거나 네. 아주 심하게 저혈당에 빠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나 맞고 있는 주사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네. 저혈당이 만약에 생긴다면 왜 생기는지 본인이 식사를 안 하시거나 약을 과량 드시거나 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혈당이 오신 분은 이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고 저혈당이 온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혈당이 많이 빠지는 분들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저혈당에 빠지고 나서 당뇨병 치료 전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인슐린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많은 분들이 그런 저혈당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거나 본인이 경험해 보면서 약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주사를 맞고 먹고 싶은 걸 좀 마음껏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살이 찌실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작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본인한테 적당한 양을 드시라는 거죠. 아까 모두에 잘 먹으면 더 문제가 되는 병일 수도 있다. 당뇨병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당뇨병은 잘 드셔야 되는 병입니다. 어. 잘 드시라는 게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잘 드시라는 거죠. 이제 보통 몸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면 많이 그렇죠. 먹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본인 몸에 적절한 양을 골고루,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고 칼로리는 많으면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이 되는데 네. 실제로 잘 드신다는 거는 밥이라든지 고기 반찬, 야채 반찬 여러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춰서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저혈당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인슐린의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네.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심각하면은 이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나타났다 네. 했을 때는 어떤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어떤 단 음식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가혈당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네. 이게 저혈당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뭐 주로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한 개 드시면 됩니다. 뭐 단 콜라라든지 음료수요? 네. 주스 같은 아. 이런 이제 단 음식을 한 컵 정도, 사탕 같으면 한 서너 개 정도 드시면 되고 초콜릿도 혈당을 올리기는 하는데 네. 초콜릿은 실제로 지방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조금은 느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은 재빨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는 가능하면 식사라든지 좀 오랫동안 혈당이 이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되고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저혈당이 오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당뇨병이 좋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병이 좋아지면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약제의 효과가 넘치게 되면서 저혈당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처방을 하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약을 조절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특별히 그날 따라서 바빠서 식사를 늦게 하셨다든지 네. 식사량이 줄었다든지 운동량이 변해서 저혈당이 온 것 같으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이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일상생활의 모든 걸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바로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으신 건가요? 의식이 없을 정도의 심한 저혈당에서는 뭘 먹이려고 하시다가 잘못하면 흡인되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의식이 없을 정도의 심한 저혈당이라면 뭐 사탕 정도를 이제 물리고 재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당뇨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설탕을 먹으면은
당뇨 환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일을 먹으면은 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자주 먹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설탕은 안 좋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백색가루 안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일은 굉장히 방심을 하시더라고요. 과일은 어떤가요? 과일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실제로 건강에 좋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과당의 상당한 양의 이제 칼로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한테 권장되는 과일 양이 하루에 어느 정도인지를 네. 파악을 해서 권장량 정도만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당뇨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드시는 거는 어떤 음식이든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 딸이 임신 5개월인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임신성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건지 또 치료가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임산부들이 진짜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임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임신했을 땐 진짜 마음껏 먹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오면은 많은 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5개월에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임신성 당뇨가 오는 거는 태반이 크면서 태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호르몬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태반이 성장되는 임신 6개월 이후에 이제 많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5개월이면 실제 임신성 당뇨일 수도 있지만 임신 전에 이미 당뇨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또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반에 검사를 해보고 그때 없었던 경우에 임신 이제 3기가 접어들면서 6개월 이후에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는 거를 임신성 당뇨병으로 따로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네. 여하튼 임신 중에 이제 체중이 늘고 태반이 성장하면서 당뇨병 위험성이 많이 증가되긴 합니다. 대부분의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만으로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그런 분들은 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이제 다시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당뇨병이 오는지 조금 더 자주 검사를 네. 해보셔야 되고요. 임신성 당뇨병이 왔다면 체중 관리라든지 임신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들이 태아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치게 임신 중에 이제 많이 먹어서 임신성 당뇨병이 와서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라면은 식사라든지 체중 관리를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태아에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출산을 하시면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인슐린 치료를 출산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병행을 또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예. 거군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음식 조절이더라고요. 앞서 선생님이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본인한테 적절한 만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네, 영양 실조가 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영양 과잉이 되지도 않도록 그래서 본인한테 적절한 정도의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되고 네. 그러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음식이 좀 복잡합니다. 이제 제 환자도 외국에서 이제 요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진료를 보러 오셔서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도무지 혈당 조절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계산하기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계산하기가 어려워서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밥 이외에 뭐 고기 반찬, 나물 반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칼로리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식품을 한 6가지 군으로 이제 나누어서 네. 이 각 식품군별로 이 단위수를 정해놓은 이 식품 교환표라는 거를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시는 영양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크게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화면을 잠시 보시면 우선 곡식, 이제 네. 주식이 되겠죠. 네. 쌀, 보리,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 곡류가 1단위당 100칼로리를 냅니다. 그 이제 주된 반찬인 고기류, 단백질류가 됩니다. 고기나 콩 같은 이 어육류군, 네.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과일, 우유와 지방. 우유는 이제 간식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게 되고 네. 지방은 조리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결국 과일을 적절한 양을 드시고 채소는 또 칼로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권해진 것보다 조금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 이 주식에 해당하는 곡식,
밥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고기 반찬, 어육류를 얼마나 먹는 것이 나한테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네. 우유는 하루에 하나, 과일은 보통은 한 개 정도 내지 한 개 반 개 정도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나한테 적절한 이제 음식을 정하면 되고, 이 군에 있는 거는 교환해서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3분의 1공기를 내가 네. 만약에 감자 중짜짜리를 하나 쪄서 먹으면 대신에 밥을 3분의 1공기를 적게 드신다든지 이런 이게 지금 식으로 같은 거예요. 예, 와. 같은 칼로리를 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소에 식사하시는 것 위에 별식을 드시거나 외식을 하실 때 이렇게 바꿔 드시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데,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교육을 받고 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식습관을 다 개선해야 된다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음식을 이렇게 정해진 양만큼 잘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운동이나 다른 생활 습관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 그 자체로 인슐린 분비,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네. 근데 스트레스도 좀 줄고 활성화를 운동을 시키는 함으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이 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10개 인슐린을 쓸 걸 운동을 하면 7개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인슐린 사용량을 줄여주고, 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또 운동 자체가 가지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제 건강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당뇨병 조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기반 식사 조절과 운동이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언제 하셔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새벽에 이제 약수물 많이 들어갈 때 나가시죠. 운동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새벽 운동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근데 혈당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동은 식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식사 이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 맞추어서 운동을 해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저혈당 같은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로 약간 이마에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으로 네.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힐 정도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이다. 그 권고는 하는데, 네.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다든지, 네. 다리가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네. 문제들을 고려해서 네. 본인한테 적절한 운동을 선택을 해서 규칙적으로 해주신다면 뭐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없더라도 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지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점 만점에 100점. 글쎄요, 뭐 이렇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식사와 운동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셔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거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을 나한테 적절한 정도로 해주시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적절하게 약을 드시면서 혈당 조절을, 보통은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정도의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 또 당뇨병 치료라는 것이 뭐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을 같이 조절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조절되는지 주기적으로 이제 목표 안에 들어가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합병증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생기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관리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는 단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약해지기가 쉽죠.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오늘은 좀 많이 먹으면서 오늘은 좀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조금 덜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합리화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평소에 혈당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계속해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내분비내과 권수경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